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19세기 낭만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소설가인 에드거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입니다. 1844년에 발표된 도둑맞은 편지는 뒤팽이라는 탐정이 등장하는 추리소설로 추리소설의 창시자로 불리는 에드거 앨런 포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도둑맞은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1800) 모진 바람이 부는 어느 가을 저녁이었다. 해가 기울고 주위가 온통 어두워진 파리 교회 생제르맹의 뒤노가 3층 33호실에 묵고 있는 친구 시 오기스트 뒤팽의 아담한 서재에서 난 그와 함께 명상과 해포석 파이프의 연기라는 두 가지 오락에 빠져 있었다. 적어도 우리는 1시간 이상 완벽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가 엿보고 있었다면 방안을 메운 담배 연기를 탐닉하고 있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날 저녁 우리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어떤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모르고 집안 사건과 마리 로제의 살인사건 이면에 얽힌 비밀이었다. 때문에 방문이 열리고 우리와 안면이 있는 파리 경찰국장인 지씨가 들어왔을 때 어떤 우연의 일치라 생각했다. 나와 디팽은 그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그는 야비한 면이 있었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유쾌한 면도 있는 인물이었다. 우린 그와 몇 년 동안 친분을 맺어왔다. 그때까지 우리는 줄곧 어둠 속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뒤팽이 램프를 켜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지씨가 대단히 귀찮은 일에 관해 조언을 구하러, 아니 그보다도 내 친구의 의견을 들으러 왔다는 말을 하자 그는 불을 켜지 않은 채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런 문제라면 어둠 속에서 생각하는 편이 더 낫겠죠. 뒤팽이 말했다. 당신의 괴상한 버릇이 또 나왔군요. 국장이 대답했다. 그는 무엇이고 간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모두 괴상한데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렇다고 봐야겠죠. 뒤팽이 경찰국장에게 담배를 권하고 안락의자를 그쪽으로 밀며 대답했다. 그런데 그 귀찮다는 사건은 대간절 어떤 건가요? 또 살인사건은 아니겠죠? 내가 물었다. 아니요. 이번엔 좀 색다릅니다. 사실 지극히 간단한 문제라 우리끼리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만 사건이 너무도 야릇해서 뒤팽 씨도 그 사건의 전말을 듣고 싶어 할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간단하고 야릇하다. 뒤팽이 중얼거렸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사건이 너무 간단해서 손댈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성가시단 말입니다. 그럼 사건이 간단한 것이 오히려 당신들을 괴롭히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경찰국장이 잠옷 유쾌하다는 듯 껄껄 웃었다. 그럼 그 이상한 점이 좀 지나치게 명백하단 말인가요? 이상한 설명도 다 있군요. 지나치게 뻔한 사건이란 말인가요? 뒤팽 씨한테 걸리면 늘 꼼짝을 못하겠습니다. 대간절 어떤 종류의 사건인가요? 내가 물었다. 이야기해 드리죠.
경찰국장이 자세를 고쳐 앉은 다음 담배를 한 모금 길게 빨고 나서 대답했다.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부탁해 둘 것은 이 사건을 절대 비밀에 붙여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누구에게든 얘기했다는 것이 알려지는 날엔 난 아마 사표를 내야만 될 테니까요. 또는 현직을 아주 떠나버리거나. 뒷팽이 그의 말 가운데 뛰어들었다. 물론 나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였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고위 소식통에게서 들은 정보인데 궁전에서 매우 중요한 문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훔친 사람이 누군지는 밝혀졌답니다. 이건 그다지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훔친 사람이 그 문서를 갖고 있는 게 목격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문서는 아직 그자의 손 안에 있답니다. 어째서 그렇게 규정짓는 거죠? 뒷팽이 물었다. 그 서류의 성질이나 혹은 그것이 그자의 손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즉 그가 계획대로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자의 손에 있다고 짐작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참견했다. 알겠습니다. 그 문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권력을 갖다 준다고 하더군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권력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겠는걸요. 아직도, 이런. 그럼 이름은 댈 수 없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제3자에게 그 문서가 폭로되면 어떤 높은 분의 명예에 치명상을 입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분에게 문서, 사실은 편지랍니다. 그 문서를 훔친 자가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죠. 즉 그 편지는 그분의 안정과 명예에 대단히 위협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행사하려면 그 편지의 주인이 훔친 인물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범인은 신사다운 일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서슴지 않고 하는 D 장관입니다. 그 훔친 수법은 교묘하기도 하고 대담하기도 했죠. 문제가 되는 편지는 말이 나왔으니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편지는 도난당한 분이 궁전의 내실에서 혼자 있을 때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그것을 읽고 있는 중에 다른 높은 분이 들어오는 바람에 읽기를 중단해야 했다죠. 그 편지를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처음엔 책상 서랍에 넣으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펴진 채 그대로 책상 위에다 놨습니다. 주소가 적힌 곳이 위로 나오고 편지의 내용은 가려져서 무사했지만 바로 그때 문제의 장관이 들어온 겁니다. 그의 고양이 같은 시선이 재빨리 그 편지 위에 머물렀고 주소의 필적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수신인의 얼굴에 감돈 놀란 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미를 대뜸 눈치챘죠. 그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사물을 재빨리 처리한 다음 문제의 편지와 흡사한 모양의 편지를 꺼내들고 그것을 읽는 척하다가 진짜 편지 옆에 바싹 대놓고 또다시 15분가량 공무상의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거짓 편지를 책상 위에 놔둔 채 말입니다. 물론 편지의 주인은 그것을 봤지만 그의 앞에 더 높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장관의 행동을 대놓고 나무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보게. 이제 자네가 말한 권력에 필요한 여러 조건이 모두 나왔네. 도난당한 분이 훔친 인물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 훔친 인물도 또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뒷팽이 나를 보며 말했고 경찰국장이 다시 말했다. 그렇죠. 이렇게 얻은 권력은 수개월 동안 위험할 정도로 정치적 목적에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도난당한 분은 어떻게 해서든 그 편지를 찾아야겠다는 필요를 절감하고 있었지만 공공연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보니
결국 실망한 끝에 내게 일을 맡겼죠. 당신보다 현명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담배 연기가 뽀얗게 떠오른 가운데 뒤팽이 말했다. 죽혀 올리지 마십시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게 사실이라면 국장의 말씀과 같이 편지는 아직 D 장관의 수중에 있겠군요. 당장 편지를 사용해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는 편이 유리할 테니까요. 편지를 사용해버리면 권력은 금방 상실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신념으로 난 일을 해왔습니다. 나의 가장 큰 묘안은 장관의 저택을 철저히 수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골머리를 썩인 것은 어떻게 하면 장관에게 들키지 않고 수색하느냐는 문제였죠.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그의 의심을 사게 된다면 험한 꼴을 겪게 될 테니 조심하라는 경고도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수색쯤이야 경찰국장에게는 시군죽 먹기 아닙니까? 파리 경찰은 이런 유의 일을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장관의 습관이 제 일을 조금은 수월하게 해주었죠. 장관은 평소에 집을 자주 비우더군요. 그리고 하인도 몇 명 안 되고 말입니다. 그들은 주인 방에서 멀리 떨어진 방에서 자고 있었고 대부분이 나폴리인들이라 웬만큼 술을 먹여놓으면 그만 골아 떨어지더군요. 아시다시피 난 파리의 어떤 서랍이나 어떤 방도 금방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 석 달 동안 대부분 혼자서 장관의 저택을 수색했죠. 내 체면에도 관계되는 일이고 이건 좀 큰 비밀이지만 보수도 막대했으니까요. 하지만 훔친 사람이 나보다 훨씬 술책이 많은 사람인 것을 알고 그만 수색을 단념했습니다. 편지가 숨겨져 있을 만한 곳은 샅샅이 조사했다고 확신합니다만 이럴 순 없을까요? 내가 끼어들었다. 물론 그 편지가 장관의 수중에 있다 하더라도 집 밖에 감춰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궁전의 특수한 상황 혹은 D 장관이 관여되어 있다고 하는 상황으로 짐작하건대 그 편지는 곧바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네. 즉 단번에 꺼낼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편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단 말일세. 알겠나? 국장 대신 뒤팽이 설명해 주었다. 단번에 꺼낼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를테면 찢어버리기 쉽게란 뜻이지. 아, 그렇다면 편지는 틀림없이 집 안에 있겠군. 장관이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겠어. 맞습니다. 경찰국장이 내 말을 받았다. 골목에서 그를 지키고 있다가 도둑을 가장해서 샅샅이 몸수색도 해봤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일은 하지 않는 게 나았을 텐데. 뒤팽이 다시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역시 경찰국장은 듣지 못했다. D 장관이 바보가 아니라면 그 정도야 마땅히 예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한 바보는 아니겠죠. 하지만 D 장관은 시인이기도 합니다. 사실 나는 시인을 바보의 이웃 사촌쯤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럴 수도 있겠군요. 나 같은 인물도 그 변변치 못한 시 따위를 지어본 적이 있긴 합니다만. 뒤팽이 파이프를 깊이 한 모금 빨고 나서 대꾸했다. 수색의 전말을 좀 상세히 들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야기가 자꾸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에 내가 경찰국장에게 환기시키는 질문을 던졌다. 네, 그러죠. 사실 난 이런 일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보며 여기저기를 샅샅이 조사해 봤습니다. 방 하나를 뒤지는데 7일 밤이나 걸리면서 말입니다. 우선 방마다 가구를 조사하고
서랍 같은 것도 전부 열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나같이 경험 많은 경찰에게 비밀 서랍이란 있을 수 없으니까요.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종류의 수색에서 우리의 눈을 속일 수 있다거나 비밀 서랍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지극히 간단한 옷걸이조차도 거기엔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의 폭이 1cm라 할지라도 면밀한 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옷걸이 다음으로 의자를 조사했습니다. 또 쿠션 같은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 길고 가는 바늘로 찔러봤습니다. 심지어 책상 상판까지 뜯어봤죠. 무슨 이유에서요? 종종 책상이나 또 그와 같은 구조의 가구 뚜껑을 뜯고 그런 곳에 숨기는 예가 있으니까요. 혹은 다리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물건을 넣은 다음 감쪽같이 뚜껑을 덮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대 다리도 그런 목적에 곧잘 사용된답니다. 하지만 구멍 같은 거야 두드려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을 넣은 다음 그 테두리에다 솜을 잔뜩 틀어 막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렇지만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수법으로 감췄을 만한 가구를 일일이 분해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더구나 편지쯤이야 돌돌 말면 큰 뜨개질 바늘만한 크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까짓 거야 의자 다리 사이에라도 쑤셔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방 안에 있는 모든 의자를 뜯어보진 않으셨겠죠. 그야 그렇죠. 하지만 더 기묘한 방법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 최근 뜯어본 듯한 흔적만 있으면 즉시 발견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한텐 톱밥 한 개라도 사과만하게 똑똑히 보이니까요. 아교를 붙인 곳이 약간 떨어져 있다든가 틈이 이상하게 뒤틀려 있기만 해도 금방 의심스러울 것 아닙니까? 말할 것도 없이 거울도 보셨겠죠. 유리와 판자 사이도, 그리고 커튼과 카펫, 또 침대 부근도 조사해 보셨겠죠. 물론입니다. 이와 같이 가구들을 전부 조사한 다음에는 집 자체의 탐색에 전념했습니다. 저택 전체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서 빠뜨리지 않도록 번호를 매기고 바로 옆에 붙은 두 채의 집까지 포함해서 집 안을 전과 다름없이 1평방인치씩 현미경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옆에 붙은 두 채의 저택까지도요. 참 대단한 일이로군요. 힘드셨겠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보수가 막대하니까요. 저택 부근의 마당도 조사했겠죠. 마당이 전부 벽돌로 깔려 있어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벽돌 사이에 이끼까지 살펴봤는데 그다지 의심쩍은 곳은 없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D 장관의 서류와 서재의 책들도 조사해 봤겠죠. 그렇고 말고요. 모든 소포와 포장을 열어봤고 서적도 보통 경찰관들이 하듯 그저 흔들어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각 권마다 일일이 페이지를 열어봤습니다. 책의 겉장도 낱낱이 그 부피를 재보고 또한 확대경으로 철저히 조사해봤습니다. 최근에 재본된 듯한 것이 있으면 눈에 띄지 않았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서점에서 최근 사들인 몇 권의 서적은 바늘로 찔러가면서 면밀히 조사해봤습니다. 카펫 아래 마룻바닥도 조사해봤나요? 물론입니다. 카펫을 모조리 뜯은 다음 확대경으로 판자 사이를 조사했습니다. 벽지는요? 했습니다. 지하실은? 네, 조사했죠. 그렇다면 뭔가 오판을 하셨나 보군요. 그 편지는 당신이 상상하듯이 집 안에는 없나 봅니다. 글쎄, 그럴 거라 생각되는군요. 그러나 디팽 씨,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다시 한번 집안을 수색해 보시죠.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집안에 그 편지가 없는 게 뻔하니까요.
내게는 그 이상의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디팽이 잠시 말을 끊었다 이었다. 물론 당신은 편지 모양을 알고 계시겠죠. 그럼요. 경찰국장이 대답했다. 그는 수첩을 꺼내 사라진 편지의 내용이며 특히 모양에 관해서 더욱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고는 곧 가버렸다. 나는 그때처럼 절망한 경찰국장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한 달쯤 뒤에 그가 또 우리를 찾아왔다. 우린 전과 마찬가지로 담배 연기에 둘러싸여 깊은 사색에 빠져 있었다. 그가 파이프를 들고 의자에 걸터 앉으며 이런저런 화제를 꺼내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가 물었다. 그런데 지씨, 그 도둑맞은 편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관을 누릴 수 없어 단념해버렸나요? 그 작자 말입니까? 에이, 지겨운 사람 같으니. 재조사해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배당된 보수가 얼마라고 했죠? 그야 막대하죠. 대단한 액수입니다. 정확히 얼마라고는 밝힐 수 없지만 그 편지를 누구든지 내게 주는 사람이 있다면 5만 프랑의 내 개인 수표를 거리낌 없이 내놓겠다는 것만은 이 자리에서 밝혀두겠습니다. 그 편지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최근에 이르러선 그 보수가 2배로 늘었죠. 하지만 3배가 된다 하더라도 난 이 이상의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씨, 난 당신이 이 사건에서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느껴지는군요. 좀 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디팽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곤 말했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당신이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겁니다. 혹시 영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 에버니디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언젠가 어느 부자 구두쇠 한 사람이 에버니디에게 의학상의 의견을 슬쩍 물어볼 양으로 찾아왔는데 그는 처음엔 딴 이야기를 열심히 하다가 넌지시 이런 증상의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병세를 이 의사에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병세가 이러이러한데 선생님 같으면 무슨 약을 써보라고 하시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자 에버니디는 무엇을 쓰느냐고요? 그야 말할 것도 없이 의사의 충고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고 대답했답니다. 하지만 난 서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사례도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날 도와주시는 분에게 5만 프랑을 지불하겠다니까요. 경찰국장이 다소 초조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디팽이 서랍에서 수표책을 꺼내며 입을 열었다. 방금 말씀하신 돈의 액수를 써주십시오. 수표에 사인만 하면 당장에 그 편지를 드리겠습니다. 난 너무도 놀라 기겁할 지경이었다. 경찰국장도 흡사 벼락 맞은 사람처럼 입을 딱 벌린 채 튀어나올 듯한 눈으로 디팽을 응시했다. 그는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수표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펜을 들고 몇 번이나 머뭇거리다가 5만 프랑의 숫자를 적고 사인한 다음 디팽에게 내밀었다. 디팽은 수표를 신중히 살핀 다음 지갑에 넣었다. 그러고는 사무용 책상에서 편지 하나를 꺼내 경찰국장에게 건네주었다. 경찰국장은 희색이 만연한 얼굴로 그것을 거머쥐고는 떨리는 손으로 펴들고 내용을 읽더니 인사도 없이 갈팡질팡하는 걸음걸이로 방을 나가버렸다. 경찰국장이 가자 디팽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파리 경찰들은 그 방면에서는 매우 유능하단 말이야.
인내력도 있고 교활하고 교묘하며 직무상 필요한 지식도 나무랄 데가 없지. 지가 뒤 장관의 저택을 수색한 방법을 이야기했을 때 그가 노력한 범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으니까. 그가 노력한 범위 내에서 말인가? 그래. 그런 방면에서는 최상의 것일 뿐 아니라 거의 완벽하게 실행되었으니까. 편지가 그들이 수색하는 범위 내에 감춰져 있기만 했다면 반드시 발견되었을 걸세. 난 얼빠진 듯 웃고만 있었지만 뒤팽은 그가 얘기한 모든 것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방법도 훌륭했고 실행도 철저했단 말일세. 그러나 옥의 티가 있었지. 그가 사용한 방법이 그 경우와 상대자에게 적합하지 않았단 말일세. 경찰국장이 아주 교묘한 수단으로 생각한 것은 자네 프로그루스테스의 침대 이야기 알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강도로 손님을 집으로 끌어들여 두 개의 침대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하여 그것이 짧은 침대라서 발이 나오면 발을 자르고 긴 침대면 몸을 잡아내려 죽였다는 이야기. 그는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고 자기의 수사 계획을 그것에 맞춘 것일세. 하지만 그는 당면한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얕게 생각하거나 또는 깊게 생각해 항상 낭패를 봤단 말이야. 이런 점에선 어린애들이 그보다도 훨씬 더 영리하단 말일세. 난 한 8살 정도 되는 어떤 아이를 알고 있는데 그 아이는 홀짝 놀이를 하면서 너무도 잘 알아맞혀서 많은 사람의 칭찬을 들었네. 그 놀이란 게 돌로 하는 간단한 것 아닌가. 한 아이가 여러 개의 돌을 쥐고 홀짝 하고 묻지. 방금 내가 이야기한 아이는 학교 아이들의 돌을 모조리 따곤 했는데 물론 그 아이에게는 맞히는데 원칙이 있었다네. 그건 다른 아이들의 꾀를 관찰해 그저 잘 추측한 것뿐이지.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아주 바보라 치세. 그 애가 손을 들며 홀짝하면 그 아이는 홀이라 해버리고 처음엔 졌어. 그러나 다음엔 반드시 이기는 거야. 왜냐하면 그 아이는 이 바보가 처음에 홀로 이겼으니 이놈의 머리로는 두 번째에는 짝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번엔 짝을 부르는 거야. 하고 속으로 계산을 한 거지. 결과는 아이가 추리한 대로고 말이야. 상대가 좀 더 나은 아이라면 이런 식으로 추리하겠지. 이 녀석은 내가 먼저 짝이라 했으니까 두 번째는 앞에 바보처럼 홀을 곧 짝으로 바꿔볼까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는 너무 간단한 변화일 테니까 전과 같이 홀로 나갈 것이다 라고 말이야. 결과는 마찬가지로 그 아이의 승리고 이것이 아이들 사이에서 운수가 튀었다는 말을 듣는 그 아이의 추리법이라네. 자, 최후까지 이 논법을 분석하면 어떻게 되겠나? 무슨 말인지 알겠네. 추리자의 지능을 상대자의 지능 수준에 맞추면 그만 아닌가? 맞았어. 그게 바로 요점이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너는 성공의 근본인 추리의 일치를 그렇게 잘하느냐고 그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군.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지략이 있나, 바보일까, 불량할까, 선량할까, 또는 그 순간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것이 알고 싶을 때는 그 애의 표정에 따라 나도 내 얼굴의 표정을 가능한 대로 정확하게 흉내 내보면 돼요. 그 다음 그 표정에 따라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 어떤 감정 또는 생각이 떠오르나 하고 기다려보는 거죠. 라고 대답하더군. 이 어린 학생의 대답은 사실 상당히 심오한 차원의 사고지. 그럼 결국 자네의 말은 추리자의 지능과 상대자의 지능의 일치는
이쪽이 상대자의 지능을 정확하게 추측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건가? 그 실제적 가치는 이런 점에 있네. 경찰국장과 그 부하들이 여러 번 실패한 것은 우선 이 일치가 없었던 것이고, 다음 원인은 상대방의 지능을 잘못 계산한 것, 아니 계산하지 않은 것일세. 그들은 다만 자기네 재주만 믿고 숨긴 물건을 찾는데 자기네들이 감출 듯한,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상의 방법에만 초점을 두었단 말일세. 그들의 재주는 이런 정도에서는, 즉 대중의 생각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의미에서는 옳은 판단일 것일세. 그러나 특수한 악한의 교활성이 그들의 재주와 다른 경우일 때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악한에게 넘어간단 말이야. 상대방의 지능이 그들의 지능 이상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넘어가고, 또 그 이하일 때도 그렇단 말일세. 그들의 수색 원칙에서 임기응변이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어떤 비상사태에 부딪혔을 때 막대한 보수가 걸려 있어도 자신들의 원칙에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기껏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상투적인 수사 방법의 범위나 넓히려고 노력하는 정도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행동 원칙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 구멍을 파보거나 두드려보거나 송곳으로 찔러보거나 확대경으로 살펴보거나 집안을 평방인치로 나눠서 번호를 기입한 것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 말일세. 그따위 것은 전부 경찰국장이 오랫동안 경험한 보통 인간의 지능에 대한 생각을 기반으로 한 수색 방법의 한계 혹은 몇 개의 원칙을 응용해 확대한 정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그는 사람마다 반드시 구멍을 파고 편지를 숨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의 암시로 어떤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구멍이나 틈에 당연히 편지를 숨길 것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나. 자네는 어떤가? 하지만 그런 곳에나 숨기는 예는 다만 보통의 경우이지, 또 보통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고, 물건을 감출 때 이런 성가신 방법으로 숨겨두면 단번에 경찰의 추측에 걸리지 않겠나. 허니 도난당한 편지가 경찰국장의 조사 범위 내 어떤 곳에 있기만 하면, 즉 그 숨기는 방법이 경찰국장의 수색 원칙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의 발견은 의심할 여지도 없었을 것이지만, 경찰국장은 철저하게 홀짝놀이의 원칙을 넘어가 버렸지. 그의 실패 원인은 장관이 시인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바보라고 치부해버린 점에 있는 것일세. 시인은 모두 바보다 라는 경찰국장의 생각이 바로 그거야. 이것을 전제로 추론을 내리려 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한 것일세. 하지만 장관이 정말 시인일까? 그들 형제 둘 다 시인으로서 명성이 높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장관에게 미분학에 대한 학문적인 저서도 있다고 난 알고 있는데, 그는 수학자이지 시인은 아니란 말일세. 아니네. 그것도 자네의 오해일세. 난 장관을 잘 알고 있네. 정확히 판정하자면 그는 시인인 동시에 수학자야. 만일 수학자일 뿐이라면 추리가 뭐 필요했겠나. 곧바로 경찰국장의 수사 방법에 빠져들어갔을 텐데. 그렇다면 일반적인 의견과는 상당한 모순이 아닌가. 설마 자네 수세기 동안 내려오는 정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지. 수학적 추리법은 오랫동안 최상의 추리법으로 인정되어 오지 않았나?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이거야. 천천히 말할 테니 잘 들어보게. 뒤팽이 프랑스 문인 샤포르의 말을 인용해 대답했다. 모든 세속적 관념 혹은 모든 관례는 대중의 의견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리석은 일일세. 수학자는 자네가 이제 말한 그 통속적인 오류를 보급시키는데 전력을 쏟은 걸세. 그것이 진리로 파급되어 왔다고 해도 오류는 역시 오류지.
까마귀가 참새인가? 참새가 까마귀인가? 우리가 까마귀는 참새라 부른다 해서 그것이 참새로 바뀌는가? 그 반대의 경우에도 그것이 현실로 바뀌는가? 수학자들이란 이런 것에 사용하기에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수식이나 공식이란 기술을 가지고 분석이란 단어를 대수학에 묘하게 적용시키고 있거든. 하지만 만약 용어에 어떤 중요성이 있다면, 또 그 용어가 적용성으로부터 가치를 유도하는 거라면, 빙글빙글 돌아다닌다는 뜻의 라틴어 앰비터스와 그로부터 파생된 영어의 야심 앰비셔스와 별다른 의미적 연관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자네가 지금 파리의 대수학자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건가? 여보게. 어쨌든 이야기나 계속하게. 난 절대적 논리 이외에 특출한 형식에서 발달한 추리의 효력 혹은 가치에 항의하는 것일세. 수학적 연구에서 유도된 이론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란 말이지. 수학은 형식과 수량의 과학이고 수학적 추리는 형식에 대한 관찰에 적용된 논리에 불과한 것일세. 소위 순정대수학이라는 것의 진리가 추상적 또는 보편적인 진리라고 가정한 것이 굉장한 오류란 말일세. 또 이 오류가 경악할 정도로 일반적인 통용에 존속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엄청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수학의 공리는 결코 보편적 진리의 공리가 아닐세. 관계나 수량과 형식에 대해 진리인 사실이 윤리학에서는 오히려 큰 오류인 경우가 허다하거든. 윤리학에서 부분의 총화는 전체와 같다. 는 논리가 진리는 아닐세. 화학에서 공리는 필요가 없네. 동기를 고려할 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각기 일정한 가치를 가진 두 개의 동기는 그것을 합하더라도 결코 개개의 가치의 합과 같은 가치를 가졌다고 할 수 없으니까 말일세. 관계의 범위 내에서만 진리인 수학적 진리는 이 밖에도 얼마든지 있네. 하지만 수학자는 습관상 그들의 유한적 진리가 절대적으로 보편적 적응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이 생각하네.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미소만 지어 보이자 뒤팽은 이어서 말했다. 만약 D 장관이 다만 수학자에 지나지 않았더라면 경찰국장은 이 수표를 내게 줄 필요나 이유가 없었을 걸세. 하지만 나는 그가 수학자인 동시에 시인인 것을 알고 있었네. 나는 그의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며 그에게 나를 맞추었지. 나는 또 정치가로서 그리고 대담한 지략가로서의 그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네. 그 정도면 경찰의 상투적인 수색 같은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노상의 경찰이 잠복해 있을 것을 미리 알아차리지 않았을 리가 없네. 또 결과 역시 그가 예측한 바대로 정확히 들어맞았단 말일세. 그가 때때로 밤에 집을 비운 것을 경찰국장은 하늘에서 내린 행운이라고 좋아했지만 실상은 경관에게 충분한 검색 기회를 주어 편지가 집안에 없다는 확신을 한층 더 빨리 주기 위한 모략에 불과했다고 난 판단했네. 결국 한참이 지나서야 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말일세. 은닉 물품 수색에 관한 경찰의 상투적인 방법쯤이야 분명히 장관의 머리에도 있는 것이었을 테니까. 이런 생각은 그에게 보통의 은닉 방식을 이용하지 않게 했을 것일세. 그의 저택이 아무리 복잡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이 많다 해도 경찰국장의 눈과 바늘과 확대경과 송곳 앞에서는 그가 사용하는 옷장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얼간이는 아니라고 난 판단했단 말이지. 맨 처음 경찰국장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내가 이 사건은 너무도 빤한 일이라
다소 성가시겠다고 말했더니 그가 껄껄 웃은 일을 자네도 기억하고 있겠지. 그래, 생각나네. 몹시 호탕하게 웃었지. 내가 경찰국장의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나 하고 의아해할 정도였으니까. 물질계는 비물질계와도 흡사한 것이 얼마든지 있거든. 그러므로 지규와 은유는 이론을 굳히고 기술을 미화하기 위해 만들어진다는 수사학상의 독단이 다소나마 진리의 색채를 띠게 되는 것일세. 가령 타성의 원칙 같은 것은 물리학에서나 형이상학에서나 동일한 것 같이 여겨지네. 물리학에서는 큰 물체는 작은 물체보다 그것을 움직이는 힘이 더 들고 또 거기에 따르는 운동량은 이 힘들매 정비례하는 것인데 이 사실은 흡사 형이상학에서 주장하는 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지능은 열등한 지능보다 동작으로는 더 강하고 불변하고 효과적이지만 발동의 초보에서는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고 성가셔하며 망설이게 되는 것과 다름없는 현상이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 볼까? 자넨 거리 상점마다 걸려있는 간판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눈에 잘 보이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아니. 지도를 펴놓고 지명을 찾는 놀이가 있네. 똑같은 지도를 각자 놓고서 한쪽이 어떤 지명을 부르고 상대편에게 찾으라고 하는 거야. 나라 이름, 주, 강 또는 도시 이름 등 아무튼 지도 표면상의 어떤 지명이라도 상관없지. 이 놀이에 서투른 사람은 괜히 깨알 만한 지명으로 상대편을 골리려고 하지만 익숙한 사람은 오히려 지도 한 끝에 있는 큰 글자를 찾으라고 하지. 그런데 그런 글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너무 커서 거리의 간판이나 광고처럼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물리적 착각은 지능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너무도 지나치게 명백한 것에 생각이 채 미치지 못해 그대로 방관하는 것과 비슷하네. 중요한 건 이게 바로 경찰국장의 이해력 이상 또는 이해력 이하의 문제라는 거야. 장관이 그 편지를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의 바로 코 밑에다 숨겨두고 있으리라고 경찰국장이 꿈엔들 상상했겠나. 하지만 내가 뒤의 대담성, 총명함, 당돌한 두뇌의 교묘한 점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가 그 편지를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즉각 손이 닿을 곳에 두지 않으면 안 되며 또 그 편지가 경찰국장의 그 상투적인 수사 범위 내에 은닉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나는 장관이 그것을 숨기기 위해 도리어 감추려고 애쓰지 않았음을 보이려는 영리하고도 심사숙고한 방법을 택했다는 것을 짐작했네. 머릿속에 이런 판단이 든 나는 짙은 푸른색 안경을 쓰고 어느 맑은 날 아침 벼랑간 장관 댁을 찾아갔네. 다행히도 장관이 집에 있더군. 노곤한 듯 하품을 했고 시장에서 참을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 세상에서 이 작자만한 정력가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건 사람이 있을 때만 그랬던 것 같아. 나도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불평하고는 주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척하며 그 안경 너머로 그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주변을 샅샅이 살펴봤네. 특히 그의 옆에 있는 큰 책상에 주의를 기울였네. 그 위에는 서류들과 두서너 개의 악기와 책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네. 오랜 시간 세밀히 조사해봤지만 의심할 만한 것은 눈에 띄지 않았네. 방안을 휘휘 둘러보다가 내 눈은 난로 한복판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구리 집게에서부터 시작해서 때 묻은 파란 리본이 매달려 있고 외형만 번듯하게 장식한 마분지 편지함에 멎었다네. 서너 단으로 나뉘어 있는 편지함에 한 통의 편지와 몇 장의 명함이 들어있더군. 특히
편지함 제일 위쪽에 아무렇게나 꽂혀있던 편지는 몹시 더럽게 구겨져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별반 필요치 않은 것처럼 찢어버리려다가 다시 생각을 고쳐 그대로 꽂아둔 것처럼 가운데가 찢겨 있었네. 자세히 보니까 그 편지에는 크고 까만 봉인이 있고 D라는 장식 문자가 뚜렷하게 보였어. 여자의 필적으로 D 장관에게 보낸 것이었네. 난 그것을 보자마자 이거야말로 내가 찾고 있던 편지일 것이라고 확신했네. 그런데 그 편지는 경찰국장이 우리에게 설명한 것과는 반이하였네. 그 편지는 봉인이 크고 꺼멓고 D라는 장식 문자가 있었으니까 말이야. 경찰국장이 말한 편지는 봉인이 작고 빨갛고 S라는 공장 문장이라고 하지 않았나. 또 이 편지의 주소는 분명 여성의 필적이었는데 경찰국장은 어느 왕족의 필체라고 말하지 않았나. 일치한 것이라곤 다만 편지 크기뿐이었단 말일세. 하지만 이런 극단의 근본적 상이점과 손때와 지저분하고 너덜너덜한 편지 모양이 D 장관의 철두철미한 일상생활의 습관과는 모순되어 있었어. 또 그 편지를 보는 사람에게 그것이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려는 계획을 암시하는 것이라든가, 편지가 모든 방문자의 눈에 띌 수 있는 장소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 내 결론과 일치하더란 말이지. 이런 사실은 수색을 목적으로 온 내게 금방 의혹을 불어 넣어준 걸세. 나는 가능한 오랫동안 앉아있으면서 마침내 그의 흥미를 끌며 감동시킬 만한 화제를 유도해 장관과 열렬히 토론하는 반면 편지를 주시하고 있었지. 이렇게 살피는 동안 나는 편지의 겉봉과 그것이 꽂혀있는 모양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놨네. 편지 모서리를 조심해서 들여다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구겨져 있었던 거지. 딱딱한 종이가 한번 접혀서 그 위를 집게로 누른 다음 꺾인 그 자리를 반대쪽으로 다시 꺾을 때 나타나는 흔적을 보았네. 그것만으로 충분한 증거를 얻은 셈이었어. 편지가 장갑처럼 뒤집혀 주소가 고쳐지고 다시 봉인을 한 것이 분명했으니까 난 장관에게 인사를 하고 일부러 금제 담뱃갑을 책상 위에 놓은 채 곧바로 돌아왔네. 이튿날 아침 나는 담뱃갑을 찾으러 간다는 명분으로 그를 찾아가서 전날 우리가 나눴던 화제를 일부러 또다시 꺼내 열심히 토론을 했네. 이때 갑자기 창문 아래에서 권총 소리가 난 거야. 탕 하고. 겁에 질린 비명과 놀란 듯한 사람들의 수군거린 소리가 들려왔네. D가 창 쪽으로 달려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겠지. 그때 나는 편지함 있는 곳으로 걸어가 그 편지를 꺼내 주머니에 넣은 다음 가짜 편지를 대신 넣었네. 그것은 D의 장식 문자를 모방해 빵으로 만든 봉인으로 용이 주도하게 꾸민 것이었지. 거리의 소동은 총을 가진 미친 사내의 발광으로 벌어진 것이었네. 아이들과 부인을 향해 발포했지만 탄알이 없이 공포만 했기 때문에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술주정꾼으로 판단되어서 그는 곧 석방되었다고 하더군. 어쨌든 그자가 경찰에게 끌려간 후 D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때 난 이미 그전과 마찬가지로 자리에 앉아 있었지. 얼마 후 난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네. 물론 밖에서 일어난 소동은 내가 만든 조작극이었고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무엇 때문에 가짜 편지를 대신 넣었나? 그리고 처음 방문했을 때 편지를 빼내오지 않은 건 왜인가? D가 물불을 가리지 않는 대담한 위인이기 때문이네. 또 그의 저택에는 그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하인들도 있어.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가져왔다면 필경 뼈도 못 추렸을 거네. 그날 방문자가 나 혼자라는 것을 하인들을 통해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다음날 내가 배짱을 부린 데는 좀 다른 이유가 있네. 내가 정치적 편견을 가졌다는 걸
자네도 잘 알고 있을 거네. 그러나 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문제의 귀부인의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거든. 그동안은, 그러니까 지난 18개월 동안 장관이 그 귀부인을 자기 권력 안에 복종시키고 있었네.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그가 귀부인에게 굴복당할 차례라고 생각했지. 왜냐하면 그 편지가 그의 수중에서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장관이 여전히 멋대로 행동할 거 아닌가. 그럼 단번에 정치적 파멸을 초래하고 말 걸세. 아마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질식할 정도로 처참하게 되겠지. 버질의 에네이드에서 인용하는 표현처럼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해도 좋지만 이탈리아 성악가 카탈라니에 대해서 말한 바와 같이 올라가는 것은 무엇이고 간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매우 쉬운 것이라고 해도 좋겠지. 그런데 이 경우에 난 떨어지는 사람에게 도무지 동정하고 싶지 않단 말이네. 조금도 가엾지 않아. 그 작자는 무시무시한 괴물이거든. 파렴치한 천재란 말일세. 그런데도 경찰국장의 말을 빌리면 그 어떤 귀부인한테 납작하게 되어 내가 편지함에 집어넣은 그 편지를 펴보지 않으면 안 될 경우까지 가게 되었을 때 그 인물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꼴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이네. 어째서? 그럼 자네는 그 속에 뭘 써넣었단 말인가? 백지만 넣기가 좀 그랬어. 마치 디를 모욕하는 것만 같아서 말이야. 디가 언젠가 빈에서 날 크게 골린 적이 있는데 그때 나는 불쾌한 안색을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속으론 이 일을 기억하고 있겠노라라고 다짐했지. 또 그 자신의 모략보다 한 발 더 앞선 현명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궁금해할 것 같아서 단서만이라도 남겨두는 다소의 호의를 베푼 것일세. 내 필적이야. 그도 잘 알고 있으니까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닐 테지. 난 백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네. 이러한 무참한 계획은 아트레에게는 어울리지 않을지 몰라도 티에스타에게는 알맞을 것이오. 이 글귀는 프랑스의 시인 크레비용의 시에서 인용했지.